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봤던 꿈이죠. 내 가게 하나 차려서 사장님 소리 듣기. 근데 이 꿈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글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좀 서늘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선택지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바로 단기적인 수모를 견디고 현실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안락한 꿈을 줬다가 디지털 세계의 난민이 될 것이냐, 대체 어떤 논리가 이런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지 오늘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 이걸 판단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왜 이런 주장이 지금 이 시대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 그 논리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보는 데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그 진짜 포식자는 누구고 또 그들이 설계했다는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평범한 자영업이 그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말하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한번 가볼까요? 퇴사하고 카페나 차려볼까? 이 생각 사실 직장인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데 이 자료는 이걸 그냥 달콤한 망상이라고 아주 차갑게 잘라 말해요. 우리가 꿈꾸는 사장님이란 그 타이틀이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건가요? 저자는요, 이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을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문제 이런 걸로 보진 않아요. 철저히 구조적인 문제로 봅니다. 가게를 여는 순간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톱니바퀴의 가장 마지막 부품이 된다. 이런 거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 원자재 비용 이런 고정 지출이 매달 족쇄처럼 채워지고요. 여기서 저자가 핵심으로 짚는 건 내가 아무리 밤잠 줄여가며 매출을 올려도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진짜 포식자들에게 넘어간다는 의미겠죠. 저자는 건물주, 거대 배달 플랫폼, 프랜차이즈 본사 이런 곳들을 진짜 포식자라고 지칭해요. 이들이 자영업자의 수익에 그냥 빨대를 꼽고 이익을 쫙 흡수해간다는 거죠. 이야, 결국 자영업자는 시스템의 가장 말단에서 자기 시간, 노동력, 심지어 전 재산이라는 리스크까지 전부 다 짊어지고요. 정작 이익은 다른 주체들이 챙겨가는 을의 위치에 놓인다는 겁니다. 과거에 동네 가게 사장님이 지역 유지였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대의 오프라인 매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위험 자산일 뿐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그냥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부 아닌가 하는 반론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네. 건물주도 리스크를 지고 건물을 산 거고 배달 플랫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술에 투자한 거니까요. 저자는 왜 이걸 유독 착취라는 그런 강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비판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자는 바로 그 리스크와 보상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나 플랫폼도 당연히 리스크를 지죠. 하지만 자영업자가 지는 리스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실패하면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그러니까 생존의 리스크를 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건물주나 플랫폼은 수많은 자영업자 중 하나가 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는 큰 타격이 없죠. 오히려 그냥 새로운 을을 구하면 그만이고요. 이렇게 리스크는 개인에게 전부 전가되면서 수익은 구조의 상층부로만 흘러가는 이 불공정한 흐름 자체를 착취라고 보는 겁니다. 아, 리스크와 보상의 비대칭성 문제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내 가게를 차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사회가 설계한 소비 시스템의 가장 위험한 맨 아랫단으로 편입되는 셈이라는 거군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덫에서 빠져나올 대안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저자의 주장이 정말 파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저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 대안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단순해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어설프게 당신의 가게를 시작하지 말라는 거죠. 사장놀이, 대표놀이 이런 자존심을 지키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요. 그럼 돈은 어떻게 벌고요? 여기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 차라리 배달이나 막노동 같은 그런 몸으로 하는 일을 하라고까지 하던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조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주장이 굉장히 논쟁적인데요. 핵심은 시드머니, 그러니까 종잣돈 보존에 있어요. 저자는 대표라는 그 허울 좋은 자존심 때문에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잃는 걸 가장 어리석은 일로 봅니다.
아, 수억 원을 투자해서 실패할 리스크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초기 투자금 없이 내 몸을 써서 돈을 버는 게 훨씬 현명하다. 이런 논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시드머니를 지키면서 다음 시대를 위한 기회를 버티며 기다리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전략적 후퇴인 셈이죠. 전략적 후퇴라. 듣고 보니 그냥 포기하라는 말과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자존심이나 사회적 시선보다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 종잣돈을 지키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수모를 견디면서 시드머니를 지켰다고 칩시다.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이 자료의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드머니를 지키는 건 어디까지나 방어 전략일 뿐이고 이제 공격 전략으로 넘어가야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새로운 제국에 세금을 내라. 새로운 제국에 세금을 내라? 그리고 그 제국의 정체는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비트코인이라고 딱 명시를 해요. 이건 미래 시대의 승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그 승자의 편에 서서 일종의 멤버십 비용을 내고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눠라.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개미가 코끼리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유일한 생존법은 코끼리 등에 함께 올라타는 것뿐이다. 이런 아주 직설적인 비유를 사용하죠.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자체에 몸을 실으라는 거군요.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네, 저자가 말하는 빅테크는 그냥 단순히 유명한 기술주를 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미래 디지털 세상의 땅과 인프라를 소유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땅과 인프라요? 예를 들면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혹은 AI 기술의 핵심을 준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곳들이죠. 디지털 세상의 세입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될 기업에 올라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상의 그 착취 구조를 피해서 디지털 세상의 포식자편에 서라는 말이군요. 논리가 딱 연결되네요. 그런데 정말 가장 큰 질문이 남았어요. 비트코인이요. 막노동으로 겨우 지킨 그 소중한 돈을 세상에서 가장 변동성이 크다고 알려진 자산에 넣으라니요. 이건 대부분의 재무상담가들이 들으면 기절할 이야기 같은데요. 저자는 이 엄청난 리스크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마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지금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자도 이 비판을 예상하고 아주 명확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진짜 리스크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우리가 쓰는 돈, 즉 법정화폐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0에 수렴한다는 데 있어요.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의 구매력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자는 이걸 녹고 있는 얼음덩어리에 비유해요. 녹는 얼음, 즉 현금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리스크보다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관점의 전환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비트코인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붕괴하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디지털 구명보트로 규정합니다. 구명보트. 네,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견뎌내야 하지만 결국 침몰하는 배, 즉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벗어날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육체노동으로 시드머니를 지킨 다음 그 돈으로 디지털 세상의 건물주, 즉 빅테크와 새로운 화폐, 비트코인에 올라타라. 이게 저자가 말하는 생존 전략의 전체 그림이군요. 이쯤 되니 궁금해지네요. 이런 선택이 만들어낼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자는 이 선택의 결과가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저자는 미래 사회가 단순히 부의 격차를 넘어서요, 아예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실, 리얼리티로 분리될 거라고 예측해요. 굉장히 좀 섬뜩한 그림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현실을 점유한 부자의 세계입니다. 이들은 쾌적하고 넓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제 사람들과 교류하고 진짜 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오감을 자극하는 진짜 경험을 독점하는 말 그대로 현실의 주인이 될 거예요. 현실의 주인이요? 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공원 산책, 친구와의 커피 한 잔, 라이브 공연 같은 것들이요, 미래에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특권이 된다는 거죠. 지금 당연한 것들이 특권이 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이 바로 두 번째 세계, 가상세계로 추방된 빈자가 됩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점점 더 좁고 열악한 물리적 공간으로 밀려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VR 고글을 쓰고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데이터 조각에 만족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저자는 이 공간을 디지털 빈민수용소라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단어로 표현합니다. 현실의 주인과 디지털 난민이라 정말 SF 영화 같은 설정인데 저자의 논리를 쭉 따라오다 보니 마냥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지는 않네요. 결국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내가 어떤 종류의 현실을 살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의 쪽팔림과 고단함을 견디고 자산을 모아서 현실 세계를 누리는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겉멋에 취해서 사장놀이를 하다가 전 재산을 잃고 방구석에서 가상현실을 떠도는 디지털 난민이 될 것인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선택지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네요. 물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비전이죠. 저자 스스로도 이게 뭐 확정된 미래라기보다는 현재의 트렌드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경고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죠.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좀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자영업이라는 달콤한 꿈을 버리고 사회적 시선을 견디면서 시드머니를 지킨 뒤에 그 돈 전부를 미국 빅테크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제국에 바쳐서 최소 5년을 버텨라. 그것만이 평범한 개인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서 생존하고 어쩌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자영업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 그리고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 기술 중심의 미래에 대한 극단적인 예측, 이 모든 게 결합된 하나의 강력한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이런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나 힘을 얻고 있는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개인의 그 절박한 생존 전략에 대한 불안과 열망이 이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자의 주장은 결국 현실 세계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숨쉬는 이 공간과 경험 자체가 미래에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값비싼 사치품이 될 거라는 예측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공원 산책, 친구와의 시시한 농담, 라이브 공연의 함성 같은 이런 진짜 현실의 경험들이요. 만약 매번 돈을 지불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된다면 과연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